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교실로 초대받았다. 33년 만에 동창회. 은색 봉투 위에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정미란. 그 두 글자는 세월보다 무거웠다. 정미란은 내 10대 시절의 모든 비웃음이자 상처였다. 그녀의 입꼬리 하나가 교실의 온도를 바꾸곤 했다. 하는 주 또 김치야? 그 말이 던져질 때마다 나는 작아졌다. 가난은 죄가 아닌데 그때의 나는 죄인처럼 밥을 먹었다. 세월은 빚이었다.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 공부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다. 30을 넘어 사법시험에 붙었을 때 나는 혼자 울었다. 이제 조금은 덜 부끄럽다. 퇴임식 날 법무부 강당에 꽃다발이 쌓였다. 한은주 검사장님 32년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도 나는 다른 소리를 들었다. 33년 전 교실의 웃음소리. 그때의 눈이 지금 가슴 속에서 다시 내리고 있었다. 행사 뒤 빈 사무실, 책상 위 초대장이 남았다. 졸업 33주년 기념 동창회 주최 정미란.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번엔 내가 간다. 그때처럼 도망치지 않고.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법복보다 단단했다. 주름 사이에 각인된 세월이 검은 잉크처럼 흐르고 있었다. 넌 평생 바닥일 거야.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서 울렸다. 택시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스쳤다. 수십 개의 신호등이 이제 끝내라고 말하는 듯했다. 호텔 정문에 내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거울벽에 비친 내 눈빛은 33년 전과 달랐다. 이번엔 내가 묻겠다. 넌 지금 뭘 믿고 사는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야, 윤재호였다. 세월은 그의 눈빛을 무디게 하지 못했다. 오랜만이네. 그때처럼 내가 먼저 불렀네. 그는 웃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웃어.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그럴 수 있을지도. 연회장 문이 열렸다. 향수와 조명이 섞였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 정미란. 금빛 브로치, 여전한 웃음. 우리의 시선이 부딪혔다. 은주야, 정말 왔네. 그래. 넌 여전하네. 그 순간 조명이 꺼진 것처럼 공기가 식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33년 전 겨울보다 더 차가운 겨울이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샹들리에 빛이 얼굴을 쓸었다. 조명은 화려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피아노 소리가 흘렀고 와인 잔이 부딪혔다. 33년 만에 동창회장은 시간을 멈춘 박물관 같았다. 은주야, 정말 왔네. 정미란의 목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과하게 진했다. 퇴임식 끝나자마자 왔대? 누군가 뒤에서 수군거렸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응. 정리할 게 있어서. 그녀는 내 손을 가볍게 잡더니 손목의 시계를 힐끗 봤다. 명품이네. 역시 검사장은 다르다. 시간을 버티는 값이지.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식어갔다. 그래도 넌 운이 좋았어. 그녀가 잔을 들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니까. 그때 우리 아빠가 널 도와줬으면 달라졌을지도. 아니. 그때 넌 웃었고 나는 울었어. 그게 우릴 만들었지.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특별 게스트, 우리 학교의 자랑 한은주 검사장님. 순간 조명이 내 얼굴을 덮었다. 주변이 웅성거렸다. 검사장님, 그 은주야. 세상 참 모른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돌덩이가 굴러내렸다. 한마디 해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우린 33년 전에 서로를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땐 눈앞의 차이만 봤고 지금은 사람 자체를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시간, 그 사람이 버텨낸 날들을요. 짧은 박수. 정미라는 웃지 않았다. 연애가 끝날 무렵 그녀가 다가왔다. 역시 넌 말은 잘해. 그런데 은주야, 사람이 너무 강하면 외로워. 외로운 사람은 강해져야 살지.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그래도 그때보다 조금 예뻐졌네. 나는 잔을 비우며 말했다. 넌 그때보다 조금 슬퍼 보여. 그녀가 돌아서며 짧게 내뱉었다. 검사장 이야기 그만하자. 세상 다 정의로만 사는 줄 알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래, 정의는 모두의 언어가 아니지. 하지만 오늘 나는 그 언어로 말한다. 나는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피아노 선율이 멈추고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마주봤다. 윤재호가 나를 향해 걸어왔다. 잘 버텼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와줄게. 나는 그의 손끝에서 33년 전 운동장의 눈을 보았다. 이번엔 멈추지 말자. 그날 밤 누군가의 웃음 뒤에서 나는 또 하나의 결심을 세웠다. 창밖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카페 안의 시간을 더 느리게 만들었다. 테이블 위 머그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얇아질 때쯤 재호가 봉투를 꺼냈다. 은주야, 이걸 너한테 줘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 그가 봉투를 내 손 가까이 밀었다. 봉투의 모서리는 수없이 들춰졌는지 약간 눌려 있었다. 나는 굳이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봉투의 입구를 천천히 벌렸다. 종이의 섬유가 손끝에 닿았다. 서류는 예상보다 무거웠다. 숫자, 계좌, 계약서, 납품 단가표, 내부 메일 출력물, 그리고 도장. 빨간 도장 위에 적힌 이름 정미란. 한 장 또 한 장 넘길 때마다 오래된 웃음소리가 종이 사이로 흘러나오는 기분이었다. 33년 전 교실에서 도시락을 밟던 구두의 굽소리, 분필가루가 내 도시락 위로 떨어지던 순간 그 장면들이 엷은 카본지처럼 겹쳐졌다가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고 다시 숫자에 초점을 맞췄다. 특정 거래처로 반복 송금, 납품 단가를 비정상적으로 조정한 흔적, 상단 승인이라는 메모. 끝장에 작은 글씨로 대표 최종 결제 4글자. 서명은 또렷했다. 기자인 내가 이걸 검찰이 아닌 나에게 먼저 가져온 이유가 뭐야? 내 질문에 재호가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사건은 기사보다 먼저 사람을 건드리더라. 이번엔 내가 먼저여야 할 것 같았어. 내가 먼저가 아니라 절차가 먼저야. 나는 봉투를 닫았다. 복수하려고 온 거 아니야. 확인하려고 왔어. 그때의 나, 지금의 나,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사람일 수 있는지. 재호가 양손을 포개고 나를 바라봤다. 은주야, 내가 스스로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잃지 않으려면 정확히 밟아야 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의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낮게 울었다. 이 서류 내가 직접 기소선에 올리진 않을 거야. 남은 임기 동안 배당과 보호만 한다. 이해 충돌은 내가 먼저 끊어야지. 그래서 전담부에 배당하고 난 지휘선에서 빠질 거야. 대신 내부 압력이나 외풍이 들어오면 그건 내가 막지.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드는 게 내가 32년 동안 배운 일이야. 카페를 나올 때 비는 조금 더 굵어졌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연회장 조명보다 정직했다. 택시를 타지 않고 걸었다. 발자국이 젖은 보도블록에 얇게 찍히고 바로 지워졌다. 흔적은 남기되
감정은 남기지 말자. 내가 스스로에게 만든 규칙을 다시 되뇌었다. 검찰청 야간 출입구의 경비가 나를 보자 가볍게 목례했다. 야간 사무실은 낮보다 더 또렷했다. 서류철의 모서리, 스테이플러의 은빛, 스탠드 조명의 원뿔. 나는 사건 관리 시스템을 열어 신규 접수 절차를 입력했다. 사건명, 관련 법조, 참고자료 목록, 외부 제보 라인 비식별 처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칸 배당 요청 사유 지휘권 회피, 외압 가능성 차단, 증거 보전 긴급성. 내 이름을 쓰려다 잠시 멈췄다. 서명을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 서명이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을 때가 있다. 오늘은 내가 서명을 데리고 가야 했다. 나는 전자서명을 완료하고 증거보전 영장 초안을 띄웠다. 핵심 키워드를 최소한으로, 그러나 빠짐없이. 계좌 압수수색 범위, 사무실 서버 로그 보전, 특정 인물 휴대전화 포렌식. 승인 라인에 타부서 부장의 이름을 올리고 메모에 짧게 적었다. 본인은 사건 지휘선 배제, 외압 발생 시 기록으로 대응. H, E, J.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결제선이 넘어갔다. 모니터 불빛이 잔잔했다. 밤은 여전히 길었고 그래야 했다.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창밖에 비가 더 굵어졌다. 내 안에서는 어떤 것들은 가라앉고 어떤 것들은 떠올랐다. 33년 전에 내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던 장면. 오늘의 내가 담담한 손으로 사건의 뚜껑을 여는 장면. 두 장면의 온도차가 나라는 사람의 도면을 완성해 주는 것 같았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꺼냈다. 사치라고 생각해 한동안 쓰지 않았던 것. 검은 잉크를 가볍게 흔들어 메모지에 한 줄을 썼다. 복수가 아닌 정리, 정리가 만든 정의. 잉크가 번지며 작은 호흡 같은 얼룩을 남겼다. 나는 그 메모를 봉투 한 첫 페이지에 끼워두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서류를 넘기다 그 문장을 보게 된다면 오늘 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배당을 눌렀는지 조금쯤은 알게 되겠지.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사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먼저 울리는 건 늘 전화벨이다. 나는 야간 담당 수사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부터 기록은 한 줄도 지우지 마. 회의도 통화도 문 열고. 닫는 소리도 다 적어. 곧 짧은 답장이 왔다. 예. 그 예 한 글자가 오랜만에 사람 같다 라고 생각했다.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사무실 복도 끝 창에서 비가 얇은 줄기로 흘러내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에게 빚을 무는 대신 미래의 누군가에게 빚을 갚기로 했다. 문을 닫기 직전 재호에게 짧게 메시지를 남겼다. 절차 시작. 배당 분리. 기록 보존. 기사화는 잠시 멈춰줘. 점 하나, 둘, 셋. 그 점들이 화면에서 깜빡이다가 멈췄다. 알겠다. 끝까지 같이 가자. 밖으로 나오자 비가 조금 잦아들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진 마지막 물방울이 내 구두코를 적셨다. 나는 그 물방울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것을 잠깐 바라보다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오늘은 과거가 무릎을 꿇는 날이 아니었다. 오늘은 내가 나에게 등을 떠미는 날이었다. 아침 공기는 유리처럼 얇았다. 검찰청 현관 앞 화단의 흙냄새가 겨울 끝을 지나 봄으로 건너가려는 순간의 냄새를 풍겼다. 내가 현관을 들어설 때 경비의 목례가 이전보다 반 박자 더 깊었다. 내가 지휘선에서 빠졌다는 사실은 조직 내 공지로 이미 돌았지만 오늘은 내 자리가 바깥에서 안을 지키는 자리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듯했다. 복도 끝 조사실 등번호가 깜빡였다. 수사관이 메신저로 짧게 보고를 보냈다.
9시 55분 피의자 입실 신분. 확인 권리 고지 완료. 녹취 영상 동시 진행. 나는 관찰실로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 테이블 중앙에 녹음기가 빨간 점으로 깜빡였고 그 앞에 정미란이 앉아 있었다. 화장은 평소보다 연했고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사람은 두려움을 감출 때 목소리보다 손이 먼저 진실을 누설한다는 걸 나는 직업으로 배웠다. 수사관이 기본 사항을 확인했다. 성명, 주민번호, 직함, 현재 직무. 그녀는 또박또박 답했다. 그 말끝마다 미세한 공백이 있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붙지 않는 접착제처럼 말은 완성되는데 책임이 붙지 않았다. 수사관이 첫 질문을 던졌다. 문서 17쪽 단가 인상 결제라. 서명자 본인 맞습니까? 정미라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뜨고 고개를 아주 느리게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의 입술에 몰랐다라는 음절이 걸리는 것을 나는 미리 보았다. 사람은 종종 몰랐다로 자신을 보호하지만 사실 그 말은 의자를 한 칸 뒤로 미는 행위다. 책임에서, 타인의 고통에서, 어제의 자기 자신에서. 수사관이 끊었다. 설명은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당시 단가 인상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준비해온 답변을 꺼냈다.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선 변경, 영세 대리점 보호. 나는 속으로 숫자를 셌다. 셋, 넷, 5변명은 대개 5가지 이상이면 설명으로 위장한다. 수사관이 화면을 전환해 내부 메일을 띄웠다. 상단 승인 먼저 받아달라 발신인 실무임원. 수신인 정미란. 첨부 리베이트 정산표. 그녀가 잠깐 숨을 멈췄다. 그 파일을 저는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관찰실의 공기가 한도 막 식었다. 자세히 보지 않음은 대충 알고 있었다와 같은 말이다. 나는 유리창에 가까이 다가갔다. 내 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되었다. 거울 같지만 거울이 아닌 이 유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늘 한쪽만 확인시켜준다. 오늘 나는 그 반쪽을 선택하러 왔다. 수사관이 다시 물었다. 이 정산표 피의자께서 보안 폴더에서 열람하신 로그가 있습니다. 열람 시각 22시 41분 그날 메신저로 상단 결제 내 서명 완료라는 발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미라는 두 손을 포개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다가 멈췄다. 네,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원해서 한 겁니다. 수사관은 담담했다. 회사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은 개인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그녀가 눈을 치켜들었다. 오래전 교실에서 보던 그 눈빛이었다. 상대를 위해서 아래로 스캔하는 눈, 먼저 우위를 점하려는 눈. 그러나 그 눈빛엔 균열이 생겨 있었다. 나이가 균열을 만든 건 아니다. 기억이 균열을 만든다. 기억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와 혀끝을 묶는다. 한 번 더 몰랐습니다가 나왔다. 나는 유리창에 손가락을 대려다 멈췄다. 그 얇은 유리를 두드리면 내 말이 들릴 것 같았지만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정의는 사실의 온도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절차의 모양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형태를 바르게 유지할 때 내용도 스스로 제자리를 찾는다. 나는 수사관에게 메신저로 새 문장을 보냈다. 진술 왜곡 방지. 질문은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 주세요. 문서 24쪽부터는 거래처 담당자. 동시 소환 검토. 휴식 전 권리고지 재확인.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관찰실에서도 보였다. 그때 정미란이 돌연 말했다. 은주야, 너 있지? 내 이름이 조사실 공기를 가로질렀다. 수사관이 당황해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오늘 나는 사람이 아니라 절차여야 했다. 수사관이 차분히 정정했다. 여기는 피의자와 수사관만 있습니다.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절차. 너한텐 항상 그게 있었지. 우리에겐 돈밖에 없었고. 그 말은 변명 같았지만 동시에 고백이기도 했다. 가끔 사람은 가장 추하게 들리는 문장에 자신의 가장 솔직한 조각을 숨겨 넣는다. 점심 무렵 짧은 휴식이 주어졌다. 나는 관찰실 불을 끄고 의자에 등을 붙였다. 눈을 감자 먼 교실의 분필가루가 떠올랐다. 냄새 난다며 도시락을 창문으로 밀어내던 손, 그 손을 말리지 못한 수십 개의 눈. 그 장면은 내 안에서 수없이 재생되었고 그 재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복수하러 온 게 아니라고 이미 여러 번 다짐했지만 내 심장은 그때마다 묵직하게 반발했다. 그래도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나는 그 목소리를 조용히 눌렀다. 오늘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나 하나의 통쾌함이 아니라 모두가 딛고 설 수 있는 바닥 기록과 절차였다. 휴식이 끝나고 조사실 불이 다시 켜졌다. 수사관이 톤을 낮춰 진술 방식을 바꿨다. 사실만 확인합니다. 그때 무엇을 보았는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 결정으로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질문이 문장 대신 서랍이 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꺼낸다. 정밀한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파일을 보았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단가표가 바뀌었고 영업팀에서 이번 건 그냥 넘어가자 했어요. 수사관이 되물었다. 넘어갔다면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남편 그리고 본사 쪽 몇 사람. 말이 끝나자 방안이 아주 잠깐 가벼워졌다. 고백은 공기에서 무게를 덜어낸다. 그러나 그 무게는 어딘가로 옮겨질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 기록으로, 책임으로, 판결로. 수사관이 권리고지를 다시 읽고 추가 진술 동의서를 받았다. 나는 메신저로 오후엔 동시 면담으로 전한 남편분 분리조사 요청을 보냈다. 동시에 외부 전산팀에 서버 로그 보전 확정 문서를 올렸다. 누군가는 이 모든 절차를 형식이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안다. 형식은 우리가 서로를 배신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인간적인 도구다. 우리는 형식으로 서로의 기억을 붙잡고 형식으로 서로의 상처를 인정한다. 형식이 없던 교실에서 나는 버텨야 했고 형식이 있는 오늘의 방에서 그녀는 말해야 했다. 조사가 끝나갈 즈음 정밀한이 고개를 들었다. 오래전 운동장에서 누군가를 부를 때처럼 그녀가 내 이름을 다시 불렀다. 은주야. 이번에는 수사관도 나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에서 그녀와 내 시선이 잠깐 얽혔다. 33년 전에 그 눈과 지금의 그 눈이 서로를 알아보는데 1초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수사관이 기록을 중지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그 두 음절은 기계음과 함께 파일에 저장되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오늘의 나는 미안해라는 단어를 판결문으로 번역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갔다. 복도에서 잠시 멈추더니 뒤돌아보는가 싶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수사관이 관찰실 문을 열어 내가 있는지 확인했다. 검사님 예정된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남편 분리조사도 승인 났습니다. 나는 짧게 말했다. 수고했어요. 기록을 안전하게. 오늘은 기록이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복도로 나왔을 때 오후 햇빛이 겨울과 봄 사이의 경계에서 얇게 퍼지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옆으로 관찰실의 어둠이 길게 딸려 나왔다. 나는 그 어둠까지 함께 데리고 걸었다. 우리가 데려가야 할 건 빛만이 아니니까. 어떤 날은 어둠도 증거가 된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재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어떻지? 나는 답장을 쓰다 멈추고 한 줄만 남겼다. 기록이 우리 편이야.
전송을 누르자 화면 위점 3개가 깜빡였다가 사라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문 안으로 들어서며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문장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끝까지. 조사실 불이 꺼지고 복도의 공기가 한 톤 낮아졌다. 유리창에 붙어 있던 내 그림자가 천천히 떨어져 바닥에 눕는 기분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다 말고 옥상으로 향했다. 도시의 불빛이 먼 바다처럼 일렁거렸고 겨울과 봄 사이의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들어 올렸다. 전화기가 진동했다. 윤재호였다. 끝났지? 응. 기록은 우리 편이야. 올라올게. 난간으로 걸어오던 그의 코트 자락이 바람에 한번 크게 흔들렸다. 우리는 같은 풍경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웃었다. 말이 필요 없는 밤은 대체로 오래 미뤄둔 말이 한꺼번에 오는 밤이었다. 그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오늘 주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33년 전 내가 썼던 편지. 그때 내게 줬어야 했는데. 종이가 빛을 먹은 것처럼 노랗게 바랬다. 쪽지를 펴는 순간 먼지 냄새와 함께 얇은 과거가 손가락 사이로 올라왔다. 첫 문장은 뜻밖의 간단했다. 나는 내가 불쌍하지 않았다. 멋졌을 뿐이다. 두 번째 문장부터 글씨가 약간씩 흔들렸다. 멋있다고 말하면 내가 멋있어져야 할 것 같아서 겁이 났다. 나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다. 그때 들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나랑 싸웠겠지. 왜 이제 말하냐고. 지금도 똑같이 물을 거야. 왜 이제야? 그가 난간에 등을 댔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기자는 타이밍을 본다고들 하지.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엔 사람이 앞서야 하더라. 마이크보다 먼저 마음을 들어야 했는데 나는 늘 마이크만 들고 있었어. 나는 편지를 마지막 줄까지 읽었다. 언젠가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내가 너를 용서하면 좋겠다. 그 문장에서 오래 멈췄다. 나를 용서하는 일 그게 제일 어렵더라. 내가 말하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야, 오늘 조사 너 괜찮아? 응. 괜찮다는 말이 사실일 때도 있고 모양일 때도 있어. 오늘은 둘 다야. 내가 지킬 모양을 지켰고 그래서 마음이 덜 상했어. 우리는 계단을 내려와 오래된 다방으로 들어갔다. 검붉은 벽지와 동전 노래반 주기의 불빛이 어딘가 무대 같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유리잔을 닦으며 반갑게 인사했다. 은주 검사장님, 밤엔 꿀차가 최고지. 나는 꿀차, 재호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테이블 위로 김이 오르고 그 김 사이로 과거의 문장들이 잠깐씩 보였다 사라졌다. 재호야, 넌 왜 기자가 됐어? 어릴 때 말할 줄 몰라서. 그래서 대신 묻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나는 말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오래 걸렸어. 말은 칼이 아니라 문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30년이 걸렸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내가 보여준 건 문을 여는 방식이었어. 대신 묻고 대신 닫지 않는 것. 검사도 기자도 다 문지기인데 우린 가끔 우리 자신이 문이 된다고 착각해. 나는 미소 지었다. 문은 결국 사람에게 열려. 그래서 귀찮고 그래서 아름답지. 우리는 사건 얘기로 조심스레 돌아왔다. 남편 분리조사. 그 사람 한 줄 말이 내일을 바꿀 거야. 내가 말하자 그가 진지해졌다. 기사화는 조금 더 미룰게. 넌 절차를 지키고 난 맥락을 지킬게. 좋아. 대신 하나만 약속해. 기사는 누군가의 인생에 남는 판결문이 되기도 해. 판결이 나오기 전엔 판결처럼 쓰지 마. 알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내 과거 기사들 앞에서 무릎 꿇고 싶을 때가 있어. 꿀차는 미지근해졌고 우리는 각자의 컵을 한 번씩 비웠다. 가게 문을 나서며 아주머니가 말했다. 검사장님, 퇴임하셔도 동네 지켜야지. 여기 사람들 마음 힘들 때 그냥
와서 앉아 있어줘. 그 말이 이상하게 울컥했다. 직함이 사라져도 남는 자리, 내가 앉아 있어 주어야 할 자리. 도시의 바람보다 그 한마디가 더 따뜻했다. 집에 도착하니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책상에 편지를 펼쳐놓고 작은 스탠드를 켰다. 편지의 문장들이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읽혔다. 나는 내가 불쌍하지 않았다. 멋졌을 뿐이다. 오늘의 사건 기록 옆에 그 한 줄을 꾹 눌러 적었다. 멋졌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증언이었다. 나는 나를 증언해 줄 사람이 없던 시절에 나를 지키기 위해 법을 배웠다. 오늘 누군가가 늦게라도 증언해 주었다. 그 증언을 어디에 둘지 알 것 같았다. 사건 기록이 아닌 내 기록. 누군가의 판결이 아닌 내 용서. 나는 만년필을 들고 흰 종이 위에 한 줄을 더했다. 미안함이 용기가 되는 순간 기록은 진실로 움직인다. 잉크가 번져 작은 하트 모양의 얼룩이 생겼다. 어린애처럼 웃음이 났다. 그 웃음 속에 33년 전 교실의 어둠이 아주 조금 연해지는 걸 보았다. 잠들기 전 재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편지 잘 받았어. 고맙다. 내일은 증언도 기사거리도 아닌 사람으로 보자. 오랫동안 점 3개가 깜빡였다가 짧은 답장이 왔다. 그래. 내일도 사람으로. 불을 끄려다 편지를 다시 접어 책갈피처럼 판결문 초안 사이에 끼웠다. 내일의 법정에 오늘의 편지가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내일의 나에게 오늘의 문장이 필요했다. 나는 스탠드를 끄고 창문을 반쯤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작게 부서졌다. 눈을 감으며 나는 속삭였다. 복수가 아니라 정리. 정리가 만든 정의.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덧붙였다. 고마워 재호야. 늦어서 더 정확했어. 해가 기울며 주차장 바닥의 흰 선이 길게 늘어졌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은 메트로놈처럼 공간을 두드렸다. 나는 엘리베이터 홀을 지나 바람이 통하는 구석 자리에 섰다. 분리조사를 마친 수사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5분 뒤 주차장 B구역. 박성호 면담 동의해. 화면을 끄려다 다시 켰다. 점 3개가 깜빡였다. 핵심 지시 주체 가능성 높음. 박성호가 나타났다. 정장을 단정히 여몄지만 어깨선은 무너져 있었다. 그는 몇 걸음 뒤에서 멈추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다. 검사장님, 호칭이 오래된 습관처럼 입에서 굴러나왔다. 나는 손을 들었다. 여긴 법정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실만 놓고 얘기하시죠. 그는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제가 시켰습니다. 단호한 한 줄이었다. 변명보다 먼저 나온 고백. 공기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질문을 단순하게 잘랐다. 무엇을 누구에게 몇 번. 그가 산문처럼 나열했다. 단가 인상을 제안했고, 리베이트 정산을 관리했고, 결제는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세 차례, 아니, 네 차례. 부탁입니까? 지시입니까? 그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지시였습니다. 주차장의 바람이 코트 밑단을 흔들었다. 나는 발을 반걸음 옮겨 선을 다시 밟았다. 그 선은 주차칸이었고 오늘의 내 마음이 지켜야 할 경계선이었다. 왜 이제 말합니까? 그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작은 숨을 뱉었다. 사람은요, 자신이 방패였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아내를 지켜줬다고, 직원들을 살렸다고. 그런데 오늘 보니 저는 칼이더군요. 그 말은 연습되지 않은 문장처럼 울퉁불퉁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같았다. 나는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분리신문으로 전환합니다. 박성호 본인 진술조서 첫 문장 방금 그대로 받아 적어주세요. 통화가 끝나자 그는 손을 모았다. 검사장님, 미란이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체면을 지키려 했고, 체면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려 했습니다. 잘못을 모른 건 아니지만 저보다 덜 알았습니다. 그는 덜이라는 부사를 세게 눌렀다. 중요한 말은 대개 그 사이에 숨어 있다.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나쁘고 좋은 걸 따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긴 시간이 아니라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 기록이 우릴 살릴까요? 기록은 누구도 살리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기록은 우리가 한 일을 우리가 보게 만듭니다. 살리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걸음을 본인이 내디뎠습니다. 신문실로 자리를 옮겼다. 벽시계에 초침이 한 칸씩 튀었다. 수사관이 서류 표지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질문의 순서를 마음속으로 정렬했다. 사실관계의 도입, 첫 지시는 언제 어디서 어떤 표현으로 나갔습니까? 월일, 집무실. 이번 건 윗선 일정에 맞춰 정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윗선이란 누구를 지칭합니까? 그는 짧게 망설였다. 그 말은 대개 나 자신을 뜻했습니다. 책임의 발신지는 보통 가까운 데 있더군요. 수사관이 손을 멈칫했다가 다시 펜을 움직였다. 나는 이어 물었다.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왜 따랐습니까? 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무서워서요. 단호함과 초라함이 한 문장 안에서 부딪혔다. 인생은 종종 그렇게 진술된다. 나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리창에 신문실의 형광등이 겹쳐 비쳤다. 창은 바깥을 보여주지 않았고 방 안의 우리만 되비쳤다. 책임이란 결국 되비침이구나. 사람이 자기 얼굴을 끝까지 보는 일, 그게 고백의 전체라고 나는 배웠다. 정밀한에게는 무엇을 숨겼습니까? 그가 낮게 대답했다. 금액, 횟수, 리스크. 그리고 제가 겁이 났다는 사실.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망하는 게. 정확히는 내가 쌓아 올린 이미지가 망하는 게. 이미지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오래 굴러나왔다. 나는 조용히 메모에 적었다. 이미지 사랑을 가장 자주 방해하는 타자. 수사관이 종이를 넘겼다. 지시를 멈추려 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당신은 안전하니까 내가 할게라고. 그 말이 천한 위로였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그의 목젖이 크게 한번 움직였다. 사랑이 방패가 되는 순간 둘 중 하나는 칼을 잡게 된다. 오늘 그는 칼을 내려놓았다. 늦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다. 나는 신문 종료 시각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진술은 당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를 속이지 않도록 만든 기록이 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장님, 네, 그때 동창회에서 당신이 왜 웃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고개만 숙였다. 웃음은 종종 오해를 낳고 고개 숙임은 가끔 이해를 부른다. 복도에서 수사관이 조서를 확인해 왔다. 핵심 인정 진술 확보. 계좌 서버폰 포렌식 동시 진행 동의. 나는 승인 버튼을 눌렀다. 전자서명이 찍히는 소리가 작게 틱하고 울렸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가장 믿고 싶은 소리였다. 기록실로 이동해 보전 파일을 백업 서버에 올렸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줄들이 촘촘히 늘어섰다. 그 줄들 사이로 내 호흡이 고르게 섞였다.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내 줘서 여백에
4칸짜리 문장을 적었다. 지시 수행 이익 침묵. 그리고 화살표를 거꾸로 그렸다. 침묵 이익 수행 지시. 진실은 종종 역방향으로 읽힌다. 사람은 결과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야 원인을 고백한다. 밖으로 나오니 가로등 빛이 주차장 바닥의 흰 선을 다시 짧게 만들고 있었다. 바람이 바뀐 것이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초대장 조각 하나를 꺼내 손끝으로 만졌다. 금박 글자는 달아 반짝이지 않았다. 동창의 정밀한. 오늘 그 이름은 피고 도 피해자 도 아니었다. 그 이름은 한 사람의 인생 위에 얹힌 수많은 선택의 총합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선택은 이제 기록으로 들어갔다. 기록은 냉정했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했다. 누군가가 마침내 내가 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법이 할 일을 하자. 밤은 조용했고 조용해서 더 시끄러웠다. 주방 시계 초침이 귓속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동안 나는 침대 위에서 2번 자세를 바꿨다. 눈을 감으면 주차장의 흰 선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조사실의 빨간 녹음등이 깜빡였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을 때 문 하나가 열렸다. 33년 전 교실이었다. 겨울 공기가 창틀로 스며들어 분필가루와 섞였다. 교탁 위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수학 공식이 남아 있었다. 칠판 한쪽, 내일 단어 시험. 나는 교복을 입고 있었다. 무릎 위에서 손가락이 서로를 꽉 잡고 있었다. 책상 아래 도시락통. 김치 냄새가 아니라 집 냄새였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말했다. 냄새 난다. 정밀한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책상으로 왔다. 그녀의 구두굽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내 심장이 같은 박자로 움찔했다. 또 김치야? 그 목소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녀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조금 달랐다. 지금의 내가 아는 진실이 그 차이를 만든 것일까? 아니면 오랫동안 내 안에서 증폭된 에코가 다른 악기를 만든 것일까? 그녀의 손이 도시락 뚜껑을 향해 내려오는 순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윤재호였다. 그는 숨을 골랐다. 그만해. 33년 전에는 이어지지 않았던 2번째 문장이 이번에는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건 집 냄새야. 없으면 그립고 있으면 안심되는. 교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뒤집혔다. 누군가 킥킥 웃다가 멈추고 누군가 연필을 굴리다 멈췄다. 그러나 진짜로 멈춘 건 나였다. 나는 내 손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던 손가락들을 천천히 풀었다. 도시락을 치우지 않았다. 대신 뚜껑을 열었다. 김치 위로 겨울 햇빛이 얇게 떨어졌다. 나는 젓가락을 들어 한 조각을 집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 넣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꿈속에서 거대한 소리를 냈다. 딱 어딘가 닫혀있던 문이 맞물리는 소리. 정밀한이 내 손을 보다가 눈을 들었다. 잘난 척은.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내 밥이야.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었고 변명 대신 자리를 차지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교실을 바라봤다. 칠판, 창, 무수한 눈, 그리고 내 자리. 이 모든 것이 오늘은 내가 너의 편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재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가 거기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는 일이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생활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꿈에서 처음 배웠다. 그때 나는 이해했다. 현실의 재호가 오늘 건넨 편지가 왜 늦었지만 정확했는지. 편지는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구한다. 그러나 때로 편지가 그 사람의 손이 된다. 교실의 창이 열렸다. 찬 공기가 들어오고
분필가루가 한번 크게 일었다가 가라앉았다. 그 속에서 또 다른 내가 걸어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66세의 나였다. 법복은 벗었지만 그보다 오래된 단단함이 내 어깨 위에 있었다. 그 여자가 내가 내 자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도시락 치우지 마. 그 말은 꿈이었지만 지시였지만 위로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울지 않았다. 종이 울렸다. 수업이 끝났다. 아이들이 우르르 나가고 교실의 빛이 천천히 옮겨 다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뚜껑을 닫았다. 뚜껑은 숨김이 아니라 정리였다. 나는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 눈은 멈췄고 햇빛이 땅을 말리고 있었다. 학교 담장 너머로 바다가 얕게 반짝였다. 내가 살던 동네의 바다였다. 오늘 밤 그 바다가 꿈속까지 들어왔다.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66세의 내가 웃고 있었다. 이제 가자. 어디로? 내일로. 그가 내가 문을 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교실을 돌아봤다. 교탁, 칠판, 창, 책상, 도시락, 그리고 빈자리에 남겨진 햇빛. 고마워. 나는 빈자리에게 말했다.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던 나에게도, 오늘 일어선 나에게도, 눈을 떴을 때 새벽이었다. 스탠드를 켜자 작은 원뿔 모양의 빛이 책상 위로 내려앉았다. 만년필을 꺼내 흰 종이 위에 한 줄을 적었다. 복수가 아니라 정리. 정리가 만든 정의. 정의가 여는 용서. 잉크가 번지며 작은 섬처럼 퍼졌다. 나는 종이를 말려 옆으로 밀어두었다. 그 옆에는 사건 기록과 증거 목록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오늘의 현실은 꿈보다 덜 화려했지만 더 정확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나자 나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컵에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허브향이 피어올랐다. 창밖으로 검은 하늘이 옅어지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준비됐니? 대답은 필요 없었다. 준비는 대개 예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나는 책상으로 돌아와 사건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법정, 증인, 탄핵 질문, 반대 신문, 최후 의견. 모든 순서가 한 줄씩 또렷해졌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재호였다. 깨었어?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응. 오늘은 나를 구한 날. 잠시 뒤 그의 답장이 왔다. 그럼 나는 오늘 너를 지켜보는 날. 나는 웃었다. 누군가가 지켜보는 삶은 때로 누군가가 지키는 삶이 된다. 그러나 마지막 문은 언제나 스스로 연다. 오늘 나는 그 문고리를 2번 돌렸다. 한 번은 과거에게 작별을, 한 번은 현재에게 시작을. 해가 떠오르기 직전의 하늘은 가장 어두웠다. 나는 창을 조금 더 열었다. 바람이 종이 끝을 흔들었다. 그 바람이 교실의 분필가루 같은 모양을 만들었다, 사라졌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도시락 치우지 마.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 먹고 나가자. 법정의 문을 밀자 나무 냄새와 겨울 채광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천장이 높았다. 소리가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구조였다. 나는 방청석 가장자리의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메모를 꺼냈다. 오늘 나는 검사장이 아니었다. 사건은 배당 분리되었고 내 역할은 절차의 안전망이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모두가 일어섰다가 앉았다. 서기의 호명 뒤로 피고석에 정밀한이 보였다. 화장 대신 맑은 얼굴이었다. 누군가에게 용기가 생기면 얼굴이 먼저 고요해진다. 그녀가 나를 보았다. 33년 전 교실에서와 달리
오늘은 누구도 웃지 않았다. 검사가 공소요지를 간명하게 정리했다. 단가 인상 지시, 리베이트 정산, 결제 관여, 반복성. 숫자와 날짜가 낭독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숨을 길게 쉬지 않았다. 문장 하나하나가 기록의 칸에 정확히 들어맞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항변했다. 피고인은 구조적으로 강요된 선택을 했습니다. 대표였으나 실권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어긋났지만 완전히 틀린 문장이 아니었다. 사람의 잘못은 보통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법정이 묻는 건 각자 몫이었다. 첫 증인으로 박성우가 섰다. 그는 기침을 한 번 하고 물을 마셨다. 검사가 물었다. 지시한 사실 있습니까? 그는 천장을 한 번, 바닥을 한 번 보고 말했다. 네. 제가 시켰습니다. 세 글자가 법정의 공기를 바꾸었다. 반대 신문에서 변호인은 사랑을 꺼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한 선택 아니었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내를 지켰다면 오늘 제가 여기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제 이미지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 어딘가에서 한숨이 났다. 진실은 종종 쑥스럽고 정확한 문장의 얼굴을 하고 들어온다. 나는 메모에 짧게 적었다. 이미지 침묵 수능 이익 반복. 그리고 옆에 화살표를 거꾸로 그렸다. 반복을 끊는 말 한 줄 내가 했다. 판사는 증인의 태도를 기록에 남겼다. 진술 명료 핵심 인정. 나는 무릎 위 손을 모았다가 풀었다. 손바닥에 미세한 땀이 났다. 방금 전까지 밤마다 떠오르던 교실의 그림자가 조용히 서류 속 그림자로 이동하는 느낌이었다. 정밀한의 진술 차례가 왔다. 피고인,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그녀는 두 번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다. 저는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보았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은 편했습니다. 편했다는 단어가 의외였다. 사람은 자신을 용서받고 싶을 때 자신의 가장 못난 단어 하나를 내민다. 그 단어가 열쇠가 된다. 나도 모르게 고개가 아주 조금 끄덕여졌다.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33년 전 동창에게 했던 말, 기억합니까? 순간 법정이 아주 작아졌다. 그녀가 내 쪽을 보았다. 기억합니다. 무엇을요? 그녀는 오래된 교실의 창문을 보는 눈으로 천장을 보았다. 넌 평생 바닥이다.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 입에서요. 그녀는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다. 은주야. 재판장이 가볍게 제지했다. 호칭은 삼가십시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한은주 씨. 당신의 밥을 비웃었던 그날을 사과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타인의 밥을 자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밥값을 내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일어나면 이 장면이 두 사람의 일이 될까 봐서였다. 오늘은 공공의 일이어야 했다. 판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고개 끄덕임이 사과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는 표시 같아 안심이 됐다. 사과는 용서의 주문이 아니다. 사과는 책임의 좌표 입력이다. 입력 후에야 판결이 목적지를 계산한다. 최후 의견에서 검사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핵심 공모자 박성호의 전면 인정, 피고인의 부분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재발 방지 약속과 공익기금 환원 계획을 조건으로 정가재범 위험성 고려해 집행유예를 건의합니다. 검사가 공익환원이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나는 33년 전 교실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던 겨울 바람을 떠올렸다. 차갑지만 공기를 갈아엎는 바람. 오늘의 법정에도 같은 바람이 불고 있었다.
판결 선고는 잠시 뒤로 미뤄졌고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피고인.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남기고 싶은 문장은 무엇입니까? 정밀한이 한숨을 들이마셨다가 짧게 내쉬었다. 몰랐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봤고, 알았고, 서명했고, 멈추지 않았다. 오늘 이 문장으로 제 삶의 다음 페이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칼이 아니었다. 밑줄이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밑줄을 그을 때 그 선 위로 다시는 같은 문장을 쓰지 않을 기회가 생긴다. 재판이 정리되는 동안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울음의 주인을 알 필요가 없었다. 오늘의 울음은 누가 울어도 공동 소유였다. 서기가 종결을 알렸고 사람들은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밀한이 잠깐 멈춰 내 쪽을 보았다. 나는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인사라기보다 좌표 확인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법정 밖 복도는 유난히 밝았다. 유리창 너머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다. 재호가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 응. 오늘은 사람이 말했어. 판결은? 숫자는 곧 나올 거야. 그런데 숫자보다 앞서야 하는 문장이 오늘 나왔어. 그가 미소 지었다. 기사엔 어떤 문장을 넣을까? 누가 누구를 이겼다는 문장 말고 누가 무엇을 고쳤다는 문장.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그런 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한 번 더 법정을 돌아봤다. 나무 판넬, 높은 천장, 목소리가 올라갔다 내려오던 그 공간. 한 칸 비어있는 자리들이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다. 사람이 떠난 자리의 온도는 그 사람이 남긴 문장으로 결정된다. 오늘은 좀 따뜻했다. 문이 닫혔다. 나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복수가 아니라 정리가 만든 정의.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다. 정의가 여는 용서. 선고일의 법정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천장의 나무결이 더 뚜렷해 보였고 공기는 어제보다 덜 차가웠다. 서기가 자리를 정리하고 재판장이 들어왔다. 모두 일어나고 앉았다. 내 앞에 놓인 메모에는 단 3줄이 적혀 있었다. 사과의 좌표 공익의 약속 다음 문장. 재판장이 천천히 선고문을 읽었다. 피고인 정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0만 원, 사회봉사 및 공익, 기금 환원 명령. 법정의 공기가 한번 흔들리고 금세 안정되었다. 숫자는 균형을 만들었고 그 균형 위에 문장이 올라설 자리가 생겼다. 판사는 덧붙였다.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 소비자에 대한 공익적 환원 계획, 증인, 박성호의 전면 인정, 재범 방지 약속을 종합하였습니다. 책임은 개인에게, 변화는 공동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밀한이 일어섰다. 그녀는 방청석을 향해, 법정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봤고, 알았고, 서명했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의 시간으로 갚겠습니다. 사과는 울지 않았고 선고는 함부로 위로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33년 전 교실의 소음이 오늘 법정의 질서 속에서 아주 작게 가라앉았다. 복도로 나오자 재호가 서 있었다. 어때? 숫자는 끝났고 문장은 시작됐어. 기사 제목은? 숫자 말고 문장 사람이 바뀌는데 필요한 첫 문장.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기록이 우리를 지켰다. 그래. 그리고 우릴 움직였지. 퇴임식이 다시 열렸다. 무대 위 조명이 따뜻했다. 꽃다발 사이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한은주 검사장님께 정밀한 드림. 나는 떨림 없이 봉투를 열었다. 도시락을 비웃던 그날을 사과합니다. 오늘 판결은 제 책임의 좌표를 확정해 주었습니다.
공익환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밤 냄새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편지는 짧았고 그래서 정확했다. 나는 편지를 접어 내 가방 맨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사적인 화해가 아니라 공적인 약속의 사본으로. 행사가 끝나갈 즈음 사회자가 내게 마지막 인사말을 부탁했다.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정의는 때로 사람을 멀리 보게 합니다. 하지만 정의의 끝은 언제나 사람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바, 각자의 이름, 각자의 책임. 오늘 저는 제 자리를 정리했고 그 자리에서 저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길지 않은 박수. 나는 그 박수 소리에 끝 대신 출발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 기록처를 한 번 더 넘겼다. 결제선, 영장사본, 진술 녹취, 환원 계획. 모서리가 닳도록 만져온 종이들이 갑자기 덜 날카롭게 느껴졌다. 나는 만년필을 꺼내 첫 장에 4단어를 적었다. 복수 정리정의 용서. 그리고 선을 그어 연결했다. 화살표의 끝은 문 하나를 가리켰다. 나 33년 동안 가장 어렵던 대상. 이제 열었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 받았다. 작은 목소리가 말했다. 검사장님 아니 한은주 선생님. 저는 이번 사건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판결을 보고 저도 제 일을 그만 미루려고요. 혹시 저 같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창밖을 봤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해가 오래 남은 눈처럼 빛나고 있었다. 내일 도서관 강연장으로 오세요. 사람들이 앉아 있을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책임을 나누고 밥을 나눌 겁니다. 다음 날 작은 강연장에 사람들이 모였다. 누군가는 피해자였고, 누군가는 후배 검사였고, 누군가는 그냥 동네 어르신이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문장 하나를 칠판에 적었다. 기록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2번째 문장을 적었다. 사람이 그 기록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를 구한다. 청중의 눈빛이 또렷해졌다. 질문이 이어졌고, 사연이 이어졌고, 마지막엔 웃음이 이어졌다. 웃음은 오래 걸렸지만 오해를 만들지 않는 종류였다. 행사가 끝나고 도서관 옥상에 올라갔다. 도시의 빛이 저녁 바람에 흔들렸다. 재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기사 마지막 문장만 전할게. 한은주 씨는 판결문이 아니라 문장을 남겼다. 복수가 아니라 정리, 정리가 만든 정의, 정의가 여는 용서. 나는 짧게 답했다. 고마워. 내일은 밤 냄새로 만나요. 그가 바로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다. 작은 밥 공기. 나는 웃었다.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한번 흔들고 지나갔다. 옥상 난간에 팔을 걸치고 하늘을 보았다. 어제와 같은 하늘이지만 오늘은 더 가깝게 느껴졌다. 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은주야 수고했다. 누군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 같았다. 그 손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는 나의 편이었다. 그리고 그 편에서 나는 드디어 해방되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